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렌고쿠 신주로와 쿄조로가 먼치킨 캐릭터였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인기 캐릭터 염주 렌고쿠 쿄조로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대대로 염주 가문에서 태어난 화염수저라고 볼 수 있죠. 쿄조로의 전 염주가 바로 아빠인 신주로이며 작중에서는 아내를 잃고 호흡에 진실한 뒤 해인으로 전락해버렸지만 베테랑주로서 뛰어난 검술 실력이 있었던 걸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주로가 해인되지 않고 엄청난 실력자였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나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렌고쿠 신주로는 역대 최강의 화염의 호흡 계승자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어릴 때부터 남다른 검술의 두각을 나타냈고 14살의 나이에 전 염주였던 아버지 킨주로가 임무에서 죽자 염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신주로는 염주로서 엄청난 활약을 해왔고 혈귀들은 신주로의 선물을 듣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죠. 그러다가 신주로는 한 임무를 나갔는데 거대한 혈귀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맞서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로는 뛰어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혈귀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그 여자를 구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이름은 루카. 루카는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의 딸이었는데 어느 날 혈귀의 습격을 받게 되었고 루카 빼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었죠. 신주로와 루카는 그 일을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은 약했지만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고 귀살 때 주로 활약하는 신주로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항상 기운을 북돋아줬죠. 자신에게도 힘만 있었다면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해요. 그렇게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은 쿄조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고 검을 처음 진 5살에 이미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신주로 밑에서 검술을 배우던 많은 제자들이 꼬마인 신주로에게 쉽게 당했고 신주로는 쿄조로가 어쩌면 자신보다 천재 검사로 클 수도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쿄조로의 재능을 그저 칭찬만 해주고 멋대로 내버려둔다면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쿄조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루카는 쿄조로에게 왜 네가 강하게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다른 약한 이들을 구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했죠. 또한 약한 이를 구하는 것은 강하게 태어난 이의 책무이며 책임을 지고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이라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쿄조로는 어머니의 말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루카는 자신의 아내가 이상한 종기에 빠진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그녀를 빼내기 위해 찾아갔죠. 그곳의 이름은 만세금학교. 루카는 교주에게 찾아가 선량한 시민들을 이상한 교리로 현혹시키지 말라고 팩트 폭력을 해줬고 신도들이 붕괴하자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그 이웃 주민의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참 소란스럽던 만세금학교 교주 도마는 루카의 엄청난 기계에 흥미로워했죠. 그렇게 염주 신주로가 임무로 자리를 비운 어느 날 밤 렌고쿠 저택에 상현이 도우마가 들이닥쳤습니다. 도우마는 루카의 강인함을 보고 꼭 잡아먹고픈 마음이 들어 집을 알아내 찾아온 것이었죠. 루카는 도우마를 보자마자 쿄조로에게 어린 갓난아이였던 센조로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했고 근처에 있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쿄조로는 일단 센조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은 뒤 재빨리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루카는 도우마의 공격에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상태. 도우마는 쓰러진 루카를 잡아먹기 위해 입을 벌렸는데 어린 쿄조로가 순간 각성하며 화염의 호흡을 시전해 도우마를 공격했죠. 도우마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뛰어왔다는 것에 방심했다고는 하지만 쿄조로의 칼에 목이 살짝 베었고 하마터면 목이 전부 날아갈 뻔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의 상처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불타는 듯한 고통이 남겨졌죠. 쿄조로는 곧이어 엄청난 포효와 함께 어린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기세를 보여줬고 도우마는 순간 그 위압감에 움츠러들며 루카를 먹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 상처라면 절대로 살지 못하기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도우마가 사라지자 쿄조로는 루카의 상처를 어떻게든 지혈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출혈이 심해 막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를 꼭 살려야 할 거라며 안간 힘을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루카는 그런 쿄조로를 품에 안고 강하고 착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어 행복했다고 하며 숨을 거두게 되었죠. 뒤늦게 임무를 끝내고 온 신주로는 그 상황을 보고 역시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세상이 떠나갔듯이 절규했습니다. 신주로는 장례가 끝나고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상냥하게 쿄조로에게 검술을 알려주던 신지로였지만 그 후로는 검술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항상 술을 가지고 다니며 임무에도 대마하게 되었죠. 그런 모습에 쿄조로는 상심했지만 자신이라도 힘을 내 엄마의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도우마의 얼굴만 알고 아무런 정보를 몰랐기에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도우마는 이미 그 동네를 떠나 다른 곳에 덜 잡은 상태였죠. 신지로는 여느 날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까마귀로부터 한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곳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어떤 커다란 저택에 한 혈기가 인간을 가둬놓고 사육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죠. 그곳에 가자 이미 한 아이가 도망쳐 나온 듯 했고 아이의 입은 크게 찢어진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쿄조로와 또래로 보였고 혈기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자 괜히 더 측은지심이 들었죠. 그 아이를 뒤쫓는 것은 커다란 몸을 가진 뱀혈기, 눈에는 하얀 삼의 표식이 있었고 강력한 힘으로 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인 혈기이며 오랜 세월 동안 귀살대원들이 찾던 혈기였습니다. 신조는 그대로 뱀혈기로 막아섰지만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뱀혈기가 여러 마리로 보일 정도로 현기증이 났죠. 뱀혈기는 신조의 만취한 모습을 보고 요즘 귀살대는 미쳐 돌아가고 있나 술을 마시고 혈기에게 덤비는 수준까지 전락했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정뱅이 정도는 한 방에 처리해주지 라고 하며 거대한 꼬리를 휘둘렀는데 신지로는 기묘한 움직임으로 그 공격을 피했죠. 비틀거리다가 우연히 피한 건가 싶어 또다시 꼬리를 휘둘렀지만 계속 휘청거리며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신지로는 만취한 상태에 더해 목숨을 위협하는 강한 혈기를 만나게 되자 어떤 새로운 감각이 열리게 되었고 차츰차츰 그 느낌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뱀혈기는 자꾸만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피하자 열이 받았고 이건 못 피하겠지 라며 입에서 독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자신의 턱 밑까지 다가온 신지로는 단칼에 뱀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모습에 구원받은 소년 오바나이는 그의 강함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지로는 그 임무를 마치고 오바나이를 맡아줄 곳을 찾은 뒤 이른 아침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쿄조로가 아침 일찍 수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이 알려주지도 않은 검술 화염의 호흡을 독학으로 해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역대 염주들이 써놓은 수기들이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화염의 호흡 형태와는 조금 다른 변형된 느낌으로도 드러나고 있었죠. 신지로는 그 모습을 보자 약간의 자극이 되었고 한숨 푹 자고 난 뒤 그 수기를 자세히 읽다 보니 해의 호흡이라는 시초의 호흡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신지로는 그 부분을 엄청나게 몰두하며 읽었습니다. 화염의 호흡은 물론 모든 호흡은 해의 호흡의 아래로 태어난 것이며 형태를 완성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해의 호흡 형태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고 몸에 맞지 않은 사람이 그 형태를 사용했다간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가고 평생을 해도 절대로 깨우칠 수 없는 것이 해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지로 역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의 호흡을 써보려고 했지만 몸에 과부하가 걸려 쉽게 지치게 되었고 좌절할 뻔했죠. 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해의 호흡의 아래에서 태어난 화염의 호흡 및 다른 호흡들. 하지만 호흡마다의 상하관계는 없을 뿐 자신의 몸과 잘 맞는 호흡의 검술이 끝없는 단련으로 통해 최강의 검술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호흡의 검술의 변형은 끝이 없으며 자신만의 특수한 검술로 나아갈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신지로는 그 글을 읽고 지난 새벽 자신이 술에 취해 썼던 움직임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유연하고 날카로운 검술이 나왔던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신지로는 그의 새로운 검술을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루카와 함께 낳은 쿄조로와 센주로 그녀에게 더 주지 못한 사랑을 남겨진 아이들에게 더욱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신지로와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에서 파생된 자신들만의 호흡을 수련하게 되었고 혈기에 대한 복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신지로는 자신이 구해준 오바나이가 친척들에게 거부를 받고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 자신의 집에 거두어 살게 했고 오바나이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기피하고 경계했지만 쿄조로의 특유의 친화성으로 인해 오바나이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두 둘은 친구처럼 지내며 검술을 연마하게 되었죠. 오바나이 역시 꽤나 검술의 소질이 있어 보였고 신지로는 오바나이의 몸에 맞는 검술 교육자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쿄조로는 몸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가 되었고 신지로는 오랫동안 지켜온 염주의 자리를 쿄조로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나 생각을 했죠. 함께 검술을 수련해낸 오바나이는 자신만의 검술인 뱀의 호흡을 만들어 사주의 자리에 올라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했고 말이에요. 물론 자신의 힘은 여전히 전성기 때보다도 강해졌지만 주의 자리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물며 젊은이들의 앞을 막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신지로는 주 앞에 있대 주들이 모두 모인 앞에서 쿄조로를 데려와 자신과 대련할 것을 제안했고 쿄조로는 어떻게 아버지와 검을 겨누며 싸울 수 있겠느냐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신지로는 목검을 던져주며 이것은 사사로운 싸움이 아닌
염주 승계를 위한 심사이니 전력을 다해보거라 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신주의 뜻을 이해하고 화염의 호흡을 시전한 뒤 신주로에게 덤벼들었죠. 신주로 역시 화염의 호흡을 시전해 맞붙었고 랭고쿠 가문의 역대 천재 두 명의 싸움은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저 감탄만 나오게 했습니다. 엄청난 치열한 공방 끝에 둘의 목금은 동시에 부러지게 되며 끝이 나게 되었죠. 신주로는 우에야키 당주와 주들에게 이렇게 쿄조로는 현 염주 랭고쿠 신주로에 범접하는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나보다도 정의감이 넘치며 책임감이 있는 녀석이니 나 대신 염주의 자리에 오르는 게 합당하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했고 주들은 그것에 대해 동의를 했죠. 그때 사조 오바나이는 그럼 신주로 씨는 이제 귀살대에서 은퇴를 하실 생각인가요? 라고 물었고 신주로는 은퇴란 없다. 혈기 녀석들을 전부 죽여버리기 전까지는 나는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위치에서 귀살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에야시키 당주는 랭고쿠 쿄조로를 새로운 염주로 임명하게 되었고 쿄조로는 당당한 눈빛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외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쿄조로는 주의 자리에 오른 뒤 엄청난 전투력을 통해 만나의 혈기마다 족족 쓸어버리게 되었고 이미 전성기 시절의 신주로만큼의 움직임으로 귀살대 내에서도 전투력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반면에 신주로는 주의 자리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받아 혈기들을 죽이곤 했는데 여전히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신주로라 임무를 나갈 때도 혈기와 싸울 때도 계속해서 술을 마셨고 그럼에도 단 한 번의 상처 없이 혈기를 베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쿄조로는 무한열차 임무를 받고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신주로는 우주의 탱겐의 부탁으로 유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무한열차에 타자마자 역시 열차에서는 도시락이 먼저지 라고 하며 도시락을 까먹기 시작했고 어느새 도시락 그릇이 10개가 넘게 쌓이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마이로 외치며 만나게 먹었죠. 그때 지원으로 온 귀살대원들이 쿄조로를 발견 후 인사를 했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검표원이 검표를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혈기가 튀어나왔는데 쿄조로는 곧바로 그 혈기의 목을 화염의 호흡으로 날려버렸죠. 하지만 이런 커다란 크기를 가진 혈기가 기척을 숨기고 열차에 있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앉아 한지로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주머니에 있던 작은 칼로 허벅지를 살짝 찔렀죠. 쿄조로는 베테랑 주였던 신주로에게 수많은 혈기들과 싸웠던 여러가지 상황을 마주한 적이 많았던 것을 얘기해줬고 이런 신경계 쪽을 혼란스럽게 하는 혈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긴장을 하며 혈기술에 빠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죠. 역시나 주변에 있는 모든 승객들은 전부 잠에 빠져 있었고 쿄조로는 일단 잠에 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어떤 아이들이와 잠들어 있는 귀살대원들의 팔에 밧줄을 묶었고 자신의 팔에도 밧줄을 묶으려고 하자 그대로 그 아이의 팔을 덥석 잡은 뒤 혈기는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물었죠. 엄청난 위압감에 아이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가기 시작했고 혈기의 위치는 모르고 자신들은 그저 행복한 꿈을 꾸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스스로 나서지 않고 힘없는 아이들을 이용한 혈기에게 분노를 했고 뛰어다니며 혈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열차에는 없었고 객실에 없다면 혹시? 라는 생각에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 보니 하연일 엠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엠무는 어떻게 혈기술을 간파했는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혈기술에 당하는 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겠지? 라며 손을 뻗어 혈기술을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순간 화염의 호흡을 사용해 용수철처럼 뛰어나가며 엠무의 팔을 날려버렸고 엠무가 팔이 날아갔음을 인지하는 순간 쿄조로가 뒤에서 나타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꾸물꾸물거리며 열차와 융합을 하더니 열차 속으로 숨어버렸죠. 쿄조로는 다시 열차 안으로 들어갔고 열차에는 꿈틀꿈틀 촉수가 자라나며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쿄조로는 그 촉수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어쩌다 바닥에서 나온 촉수를 잘라내다 깊게 바닥을 베었는데 뼈마디가 보였고 이 열차가 엠무의 본체 그 자체라면 맨 앞칸에 목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했죠. 깨어나 촉수를 맡고 있는 탄지로 일행에게 그대로 촉수로부터 승객들을 지키라고 한 뒤 앞으로 뛰어갔고 맨 앞칸에 있던 바닥을 화염의 호흡으로 크게 베어내자 목뼈가 보였고 열차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엠무를 퇴치하기 위해 처음보다 더 크게 베어냈습니다. 그러자 열차의 앞머리가 끊기며 탈선을 했고 승객들은 조금 다치기만 했을 뿐 모두 무사했죠. 엠무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실력이냐며 도시락을 까먹는 걸 볼 때만 해도 열정만 가득한 바보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냉철하고 똑똑한 모습까지 가진 건 반칙이 아니냐며 절규하면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승객들을 구조한 뒤 귀살대에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귀기가 느껴졌고 상현삼의 아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쿄조로를 보자마자 주의 계급을 가진 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고 전투력을 가늠해보기 위해 곧바로 달려들었죠. 아카자의 매서운 주먹질에 겨우겨우 방어를 했지만 몸 전체가 울릴 만큼의 충격이었고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강함이 있었습니다. 쿄요로는 자신의 화염의 호흡으로 맞서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을 시전해 쿄요로의 공격들을 대부분 피해냈고 베이더라도 몸은 엄청난 재생 속도로 회복을 했기에 지쳐가는 건 쿄요로 쪽이었죠. 아카자는 쿄요로의 실력을 높이사 혈기가 될 것을 제안했고 쿄요로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하며 뭔가 다른 수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화염의 호흡의 최강의 기술인 연옥을 시전한 뒤 아카자와 부딪혔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카자의 목을 도려내지 못했고 큰 상처만 입힌 채로 끝났습니다. 아카자는 씩 웃으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면서 많은 주들을 죽여왔지만 너처럼 강한 주는 처음이라며 오랜만에 싸울 맛이 난다고 했죠. 쿄요로는 그 말 듣고 아카자가 꽤나 오랜 세월 살아온 혈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고 상현삼의 위치라면 혹시 자신의 엄마를 죽인 혈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쿄요로는 아카자에게 혹시 금빛 머리에 철부채를 들고 실실 웃고 다니는 혈기를 아느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그 말 듣자마자 도마를 떠올리며 인상을 찡그렸죠. 그 녀석은 왜 찾느냐고 묻자 쿄요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그 녀석은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도마가 있는 위치와 만세극락교라는 종교의 교주로 있다며 전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그 녀석은 만나지는 못할 거다. 왜냐면 오늘 넌 나한테 살해당할 테니 라고 말한 뒤 파괴살을 시전했죠. 쿄요로는 드디어 엄마를 죽인 원수에게 다가갈 기회가 생겼음에 기뻐했고 그와 동시에 그날 도우마와 마주쳤을 때 그 감각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카자에게는 화염의 호흡이 통하지 않으니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따로 준비했던 검술의 형태로 자세를 바꿨죠. 아카자는 그대로 쿄요로에게 뛰어가 주먹을 뻗었고 쿄요로는 몸을 회전시켜 공중제비를 놓은 뒤 거꾸로 돈 상태에서 수평으로 참격을 날리며 해호흡 제9형 사양전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카자의 주먹을 피한과 동시에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렸고 쿄요로의 칼은 불띠붉은 혁도로 물들어 있었죠. 아카자는 그동안 싸워왔던 염주들의 기술만 생각했고 특히 가장 최근에 싸웠던 랭곡 신주로의 아빠와 싸울 때 화염의 온 모든 형을 다 겪어봤기에 이런 기술이 남아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기술이지만 순간적으로 쿄요로의 비약적인 신체 능력의 향상을 눈으로 쫓을 수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공격을 제대로 카운터치는 상황이라 파괴살 아침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었죠. 완전히 허를 찔린 채 목이 달아나버린 아카자는 분하지만 쿄요로의 검술을 인정했고 꼭 도우마 녀석까지 잡으라며 건투를 빌어주고 소멸을 했죠. 쿄요로는 해호흡을 쓰고 몸이 긴장이 풀리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털썩 주저앉았고 상현삼 아카자를 해치웠다는 것보다 드디어 원수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 시점 유학으로 잠입하게 된 신주로는 한 유가에서 술 잔뜩 마시며 놀고 있었는데 그 가게의 오일환이었던 다키는 신주로의 못을 보고 꽤나 악명이 높은 귀살대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못을 보니 귀살대원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본 돈을 술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 같아 신주로가 완전 만취할 때까지 기다렸죠. 만취라면 아무리 강한 귀살대원이라도 손쉽게 처리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 기득거렸습니다. 신주로가 취할 대로 취하자 다키가 나타났고 뒤로 슬쩍 가 신주로의 목을 손톱으로 베어버리려 했는데 그 순간 신주로가 다키의 손목을 잡아챈 뒤 그대로 엎어치기를 했죠. 바닥에 꼬라박힌 다키는 무슨 힘이 이렇게 강한 거냐며 일어난 뒤 혈기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오비를 날려 신주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신주로는 시청거리며 수많은 오비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다키는 신주로의 기묘한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취했는데도 이렇게 내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주로는 그동안 취한 상태로 무아지경으로 빠져 움직이는 취검술을 연마한 상태였고 그것을 통해 화염의 호흡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부순 것이었습니다. 신주로가 만취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각은 마치 내비치는 세계처럼 모든 것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적들의 공격까지 미리 알 수 있었죠. 신주로는 그대로 화염의 호흡을 사용해 다키의 목을 베어내버렸고 다키는 목이 날아가자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주로는 술 마시는데 술맛 떨어지게 왜 우는 거냐며 나는 다른 사람이 울면 따라 울리게 되는 버릇이 있다고 하며 해롱해롱 눈물을 흘렸죠. 그때 오빠인 규타로가 튀어나왔고 신주로를 낫으로 공격했죠. 신주로는 규타로의 낫을 막아내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분명 예쁜 모습의 여자였던 혈기가 못생긴 남자로 변했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원래는 술을 마시면 못생긴 외모가 더욱 예뻐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규타로와 공방전을 치렀고 다키의 오비까지 더해지자 2대1 싸움에서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란을 듣고 찾아온 음주우지 텐겐이 싸움에 압세를 했고 신주로는 규타로, 텐겐은 다키를 맡으며 전황을 뒤집어버렸죠. 단독 전투력으로는 지금의 기살대주 한 명의 전투력보다 강하지 않았던 다키는 텐겐의 빠르고 날렵한 검술에 맥을 추지 못했고 텐겐이 다키의 목을 소리의 호흡으로 베어내자 신주로는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전한 후 규타로에게 덤벼들었고 규타로는 그 검을 낫으로 막으려 했지만
완력만큼은 쿄주로보다 한 수 위인 신주로가 낫과 함께 목을 통째로 베어버렸고 그 둘의 목이 동시에 잘리게 되자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뤄내지 못했던 상현의 혈기들이 랭고쿠 가문의 두 검사에게 쓰러졌고 그 소식이 귀살대에 들어가자 엄청난 성과라며 모두가 기뻐했죠. 하지만 신주로는 상현을 잡은 것만으로 기뻐할 필요는 없다. 혈기를 모두 말살시켜야 이 싸움은 끝날 테니 라며 칭칭거렸고 쿄주로는 상현을 퇴치한 기쁨보다는 드디어 원수의 실마를 찾았다는 것에 기세가 활활 타오르며 만세 극락교에 대한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료조사를 하고 있던 중 충주 신호부가 찾아왔고 뭘 그리 몰두해 계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쿄주로는 드디어 엄마의 중인 혈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고 했고 신호부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쿄주로는 신호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했고 신호부는 그 임무에 저도 껴주시면 안 되냐고 했죠. 그러자 쿄주로는 혹시 이 혈기를 아느냐고 물었고 신호부는 언니 카나에가 죽을 때 그 혈기에 대해서 표현했던 것과 일치하는 인상이라며 정색을 했습니다. 쿄주로는 그렇다면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하며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함께 만세극락교가 있는 마을로 떠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만세극락교를 찾아 어떤 마을로 가게 된 쿄주로와 신호부. 쿄주로는 어릴 적 자신과 마주쳤던 도마라 두 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만세극락교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조사를 한 바로는 도마는 어느정도 얼굴을 익힌 신도와 개인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하니 둘은 도마를 만나기에 앞서 도마를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회를 봐야 한다고 서로에게 당부를 했고 심호흡을 하며 도마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마가 나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이 몇 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면서 그 여자는 나비 모양의 머리장식을 사용하던 상냥한 여자였는데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렸다고 하며 거짓 눈물을 선보였죠. 그 말을 들은 신호부는 자신의 언니 카나에를 일부러 능욕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고 도마에게 덤벼들어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부가 나서기도 전에 이미 쿄주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마에게 튀어나가 공격을 했고 도마의 팔이 날아가 버렸죠. 그의 신호들은 엄청나게 놀라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도마의 잘린 팔이 다시 재생을 하자 오히려 감탄하며 역시 신의 선택을 받은 교주님이라며 칭송을 했습니다. 도마는 실실 웃으며 귀살대원들이 온 건가요? 라고 하며 철부채로 휘둘렀고 신호부와 쿄주로가 그 공격을 피하자 주위에 있던 신도들이 갈갈기 끼며 모두 죽어버렸죠. 쿄주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자신의 신도들을 죽일 수 있느냐고 분노를 했고 도마는 어차피 전부 잡아먹힐 멍청한 인간들이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쿄주로는 화염의 호흡을 사용해 도마에게 덤벼들었고 신호부 역시 도마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어쩐지 도마의 주변에만 가면 폐를 쿡쿡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신호부는 미세한 냉기 열정 때문에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도마는 웃으며 너네 호흡을 쓰는 검사들은 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자 쿄주로는 냉기 열정 따위 전부 날려버리며 접근하면 그만 회오리처럼 돌며 도마에게 접근했고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얼음벽을 앞세워 쿄주로의 칼날을 막아냈고 신호부가 뒤에서 벌레 호흡으로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독을 소화해내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도마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하나는 신호부를 상대하겠고 도마가 원거리 얼음 혈기술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신호부는 목을 베는 것이 아닌 독을 주입해 싸우는 검사이다 보니 도마의 얼음 분신을 처치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궁지에 몰렸죠. 하지만 그때 또 하나의 화염의 호흡이 그 분신을 부셔버렸고 신호부가 고개를 들어보니 랭고쿠 신주로가 있었습니다. 신주로는 신호부가 벌레를 담고 만든 술이 있다는 소리에 나비여택에 찾아갔는데 신호부는 지금 쿄주로와 함께 원수를 찾았다며 떠났다는 말을 들었고 신주로는 그대로 술만 챙긴 채 급히 뛰어온 거였죠. 신호부는 자신이 담근 술을 엄청 마신 신주로를 보고 아니 그 술은 도수가 엄청나게 높아서 희석해 마셔야 하는데 라고 했고 신주로는 이미 거의 만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도마는 내 녀석은 뭐냐며 얼음 혈기술을 날렸고 신주로는 얼음을 피해 도마에게 접근했죠. 도마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열정 때문에 폐가 얼어버려요 라고 말렸지만 신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염의 호흡으로 도마의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도마는 놀라며 어떻게 폐가 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했죠. 신주로는 엄청나게 독한 술을 마셔 온몸에 열이 오른 상태 온몸이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었기에 도마의 냉기 열정은 신주로의 열 앞에서 힘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도마의 냉기 열정이 주춤해지자 쿄주로는 옛날에 엄마를 지키고자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불태우며 검을 꽉 잡았고 그 검은 불띠붉은 혁도가 되자 해의 호흡을 사용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뛰어가 도마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신주로는 쿄주로의 해의 호흡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고 자신은 아무래도 하지 못했던 해의 호흡을 쿄주로가 해냈다는 것에 뭔가 대리만족이 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소멸한 도우마 시노부와 쿄주로는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는 것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 반해 신지로는 아내의 복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는데, 루카가 죽던 날 자신 임무를 더 빨리 끝내고 돌아왔으면 루카를 지킬 수 있었을 거란 생각에 루카의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만생은학교 교회를 여기저기 살피다가 도마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무장에 살고 있는 무한성에 대한 정보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그동안 무한성의 소환이 되면서 그 구조물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자신의 만생은학교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엄청나게 분석을 한 것이었죠. 그들은 뜻밖의 수학에 귀살대에 돌아가 조합회의를 열게 되었고, 상현의 숫자도 많이 줄어든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쥐들은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춘 다음 도마의 책에 써져 있는 장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작고 허름한 집이 하나 있었죠. 그곳의 문을 열자 엄청난 규모의 성,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혈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많은 12개월이 주었기에 무자는 새로운 하연과 상현들을 뽑기 위해 혈기들을 불러 모아 교체 혈전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쥐들은 그대로 흩어져 만나는 혈기들마다 족족 베어버렸고, 이 소식은 무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마침 혈기들도 엄청나게 소집되어 있는 상태에 제발로 찾아오다니 귀살대 운명은 여기까지겠군 이라며 모든 혈기들에게 교체 혈전을 멈추고 귀살대원들을 접으라고 했죠. 그렇게 시작된 최종 결전. 쥐들은 능숙한 실력으로 혈기들을 베어내기 시작했는데, 신주로의 앞에는 상현이의 코쿠시보가 나타났습니다. 코쿠시보는 화염의 옥 검사인가? 라고 하며 먼 옛날 자신과 함께 검수를 연마했던 염주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군 이라고 했죠. 신주로는 그렇다면 네 녀석이 그 말로만 듣던 귀살대주에서 변절한 혈기놈이구나 라고 하며 시노모가 담근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검사가 검을 맞대기 전에 술을 마시다니 그저 죽고 싶다는 건가? 라고 하며 순식간에 신주로의 뒤로 다가가 칼을 휘둘렀고, 신주로는 기묘한 움직임으로 그 검술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죠. 그러면서 특이한 궤도를 그리며 날카로운 공격으로 반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화염의 옵을 이런 식으로 변주했다는 것을 간파한 후 자신도 제대로 싸워주겠다며 달의 옵에 참격들을 날렸고, 신주로는 그 참격들을 전부 피해내지 못해 겨우겨우 막았지만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이라는 게 느껴졌죠. 신주로와 코쿠시보는 그렇게 수십 합을 부딪히며 싸웠고, 어느새 신주로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쿠시보는 신주로의 공격에서 전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코쿠시보는 그래도 지금까지 만난 귀살대 주들 중에서는 내 공격을 가장 많이 버텨낸 인물임을 인정한다고 했고, 하지만 역시나 넌 한계를 넘지 못한 검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신주로는 그건 내 녀석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내 녀석의 검술은 미묘하게 해외호흡을 흉내내는 듯한 동작이 많이 있는데, 시초의 호흡인 해외호흡을 오랜 세월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 쓰지 못한 모양이군. 너나 나나 결국은 재능 없는 녀석이라는 거다 라고 했죠. 그 말 듣자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부들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현존하는 최강의 검사이자 최강의 재능 가진 검사다 라고 외치며 신주로에게 덤벼들었고, 신주로는 글쎄 최강의 재능은 내 녀석이 아닌 저 녀석인 것 같은데? 라고 말했죠. 그때 큐드로가 해외호흡으로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을 쳐냈고, 코쿠시보는 그 모습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분명 해외호흡의 계보는 끈기였을 텐데 어째서 염주 가문의 검사가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며 자신의 달의 호흡으로 해외호흡을 깨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쿄조로는 신주로의 온몸에 나있는 상처를 보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신주로는 저 녀석은 강하니까 너의 모든 걸 쏟아내지 않으면 질 거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순간 쿄조로의 이마에는 예전 요리이체 반점과 같은 반점이 생겼고 엄청난 투기가 흘러나오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쿄조로의 모습에서 예전 최강의 검사였던 요리이체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위압감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심을 뿌리쳐낸 뒤 자신의 최강의 기술을 시전하려 검을 잡았고, 쿄조로는 그동안 항상 실패해왔던 해외호흡을 한 상태로 쓰는 연옥을 지금 이 상태라면 가능할 것 같아 연옥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외호흡 연옥은 엄청난 투기를 내뿜으며 주변을 뜨겁게 달궜고,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과 부딪혔죠. 엄청난 풍압이 폭발처럼 주변을 전부 날려버렸고, 폭풍이 거치자 목이 없는 코쿠시보가 몸이 소멸돼가고 있었습니다. 신주로는 거봐 재능 있는 녀석은 따로 있다니까 이라고 비꼬았고, 코쿠시보는 빌어먹을 해요이라며 사라졌죠. 어느새 나머지 상현들과 하현들은 주들이 힘을 합쳐 전부 처치했고, 무한성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귀찮게 하던 나키메를 오바나이와 미치리가 잡아내 무한성을 붕괴시키며 무잔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들이 힘을 합쳐 무잔을 공격했고,
무자는 엄청난 촉수 공격으로 주들을 전부 날려버렸죠. 그때 반점 큐조로가 튀어나와 무자의 촉수들을 해외호흡으로 배워냈고, 무자는 베인 상처가 혁도로 인해 엄청나게 불타오르자 예전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봤자 요리치 정도의 실력까지는 아닐 테니 충분히 죽일만하다고 판단한 무자는 다시 촉수를 뻗어봤지만, 그때 신주로가 튀어나와 촉수를 베어내며 무자는 압박했고, 하나둘 일어난 주들이 총 공세를 치르자 다굴방에는 장사가 없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주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범벅이 큐조의 헤어호흡이 방해하며 무자를 공격했고, 무자는 점점 조급함이 커져갔습니다. 급할 때는 자고로 예전 기억에 의존해서 성공했던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무자는 그 강한 검사였던 요리치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6편으로 쪼개지기를 지원했죠.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주들은 그 6편들을 자신들의 검술로 갈기갈기 베어내기 시작했고, 마치 누가 더 많이 베어내나 시합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자는 순간 아차, 요리치는 혼자여서 전부 다 베어내지 못했지만 얘네는 수도 많고 6편은 힘이 약해서 쉽게 베어지구나 라며 악수를 두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조그마한 6편 하나만이 주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고 꿈틀꿈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큐브 스테이크 선배가 뛰어나오며 나도 무장과 싸울 때 공을 세워서 출세하고 싶다고 라고 했는데, 그 큐브 스테이크의 발에 무장의 마지막 6편이 밟혔고 빠직 하면서 터져버렸죠. 큐브 스테이크는 자신이 무장을 마무리한 것조차 모른 채 에이 뭐야 이미 다 끝나버린 건가? 좀 더 빨리 올걸 이라고 하며 아쉬워했고, 귀할 때는 무장이 퇴치되자 모두 기쁜 마음에 부둥켜 안고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귀할 때는 얼마 뒤 우야시키 당주의 명으로 해체하게 되었고, 큐조로는 반점이 발현되었지만 애초에 강한 능력과 해외호흡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몸이 되자 반점사의 위험도 얻게 되었죠. 그 후로 랭고쿠 가문은 귀살대의 영웅이자 최강의 검사 집안으로 거듭나며 행복하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주로 큐조로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주인공 버프를 몽땅 받은 랭고쿠 가문의 모습도 나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